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세연이고요. UDC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개최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입니다.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과 확장을 위해서 기획된 행사로 2008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로 5회째를 맞게 됐는데요. 첫 회는 제주, 또 두 번째는 인천, 지난 3, 4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지만 올해 9월에는 부산에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기쁩니다. 이 UDC 2022의 주제는 Imagine Your Blockchain Life인데요. 이 주제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일상 속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즐거운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즘 참 많이 회자되고 있는 메타버스, 웹 3.0, NFT에 대해서 무료 강좌를 진행해 볼 텐데요. 신청 오픈을 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참가자 500명이 전부 마감이 돼서 2차 오픈까지 진행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UDC 2022 무료 강좌 쉽게 설명을 해주실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장동선 박사님께서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 스튜디오에 함께 하지는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무료 강좌를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참석을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박수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알고란 TV 고란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와, 너무너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하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나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디 씨와는 처음 호흡을 해 보시는 건데 많이 들어보셨죠, 유디 씨는? 그렇죠. 레전드죠. 업비트 디벨로퍼 컨퍼런스라고 그러면 정말 네, 그 이름과 명성이 자자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고란 대표님은 뭐 1회 때부터 UDC에 참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UDC 2022 사전 행사인 무료 강좌에 참석을 해 주시니까 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제가 바로 UDC의 산 증인입니다. 1 회부터. 네. 네.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무슨 홍길동전이냐. 호구형을 음. 못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나 업비트 쓰고 있어요. 나 코인 투자하고 있어요.'라고 말을 못 했는데 아. 이제는 코인을 일반인 분들도 뭐 '비트코인 정도는 그래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지.'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거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음. 거품이 꺼지고 있는 기간인 것 같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서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의 초기부터 있었다는 걸 행운아라고 음. 생각하고요. 이런 이른바 크립토 윈터 때를 잘 견디고 나면 나중에 어떤 큰 더 아주 과육이 듬뿍 네. 담긴 과실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과정을 지켜본 듯한 소감이 느껴지시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무료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장 핫한 키워드를 꼽자면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세컨 블록도 하나의 메타버스 공간, 즉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컨 블록과 같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학교나 기관, 기업에서 입학식, 신입생 환영회, 재휴식, 채용 인터뷰, 뭐 기업 설명회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메타버스 전문가만 4만여 명이 양성될 정도로 이 메타버스란 모두가 주목할 만한 키워드로 급부상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만남이 줄어들게 됐고 이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메타버스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각종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참 많이 들어본 이 키워드 메타버스. 도대체 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장동성 박사님께서 이 메타버스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모두가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저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원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메타는 그리스어에서 초월,
그다음에 verse는 universe에서 세상, 그래서 일종의 초월 세상을 얘기하는데 대체 초월 세상이 뭐냐? 디지털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형태의 세상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요걸로 설명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메타버스라고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언제냐? 사실 과학기술인도 아니고 테크 쪽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1990년대에 닐 스티븐슨이라는 SF 작가가 사이버펑크 소설에서 뭔가 가상 게임 속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당시까지는 사이버 세상이라고 부르던 그런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피자 배달원 소년의 스토리를 적은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가상 세계 또는 사이버 세상을 메타버스라는 또 다른 단어로 지칭하기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메타버스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다양한 형태의 혼합현실, 확장현실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정말 쉽게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저는 메타버스는 인터넷이 진화하는 단계에서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의 인터넷의 모습을 뭉뚱그려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형태의 그 정의로 최근에 그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억센추어에서는 메타버스는 다양한 기술들이 만나서 서로 다른 차원에서 확장하고 진화하는 어떤 다이멘션이다. 좀 넓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 자체는 너무나 넓은데 제가 이걸 넥스트 레벨 인터넷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거든요. 인터넷도 여러 차례 진화를 거쳐왔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거래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떠한 콘텐츠도 소비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터넷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상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또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만큼 메타버스 내에서는 정말 정해진 한계가 없이 공간 이동부터 활동까지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는 기획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의 가상현실 속에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던 방탄소년단의 사례가 있죠. 네, 이렇게 현실이 아닌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좀 어떤 분야에서 활용도가 제일 높을까요, 박사님? 아직까지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요. 이제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단 가장 유명해졌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쪽으로 진출하고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진짜 세상 속의 오프라인 공간과 그다음에 그 위에 겹쳐져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온라인 공간이 합쳐지고 함께 만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상현실 뭐냐면 게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을 하고 실제 세상은 그 바깥에 있는 형태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과 엔터테인먼트, 게임과 일 이런 것들이 섞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 공간과 게임 속 공간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분야를 우리가 점 찍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경험하는 모든 분야가 차츰차츰 메타버스화 되지 않을까라고 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바이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다 우리가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은 조그만 창문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하잖아요, 인체공학적으로. 그래서 요 조그만 창문 하나로 인터넷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보는 것을 알고리즘이 다 알고 알고리즘이 직접 눈에다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모두가 글래스를 하나씩 갖고 다니는 형태의 디바이스로 진화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글래스를 가지고 다니는 모든 공간이 내가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 될 테니까 앞으로 메타버스의 활용도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모든 용도로 활용하는 것만큼이나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기술 연구 단체인 ASF는 메타버스를
가상현실,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인데요. 이 네 가지 기술은 어떤 차이점과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네, 사실 이게 대부분의 음. 블로그나 아니면은 기사, 뭐 유튜브를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분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 분류는 미래 가속화 재단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서 2007년도에 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분류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딱 사분면으로 이 네 가지로 나뉘기는 조금 어렵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그 설명하고 있는 네 가지 분류는 이미 우리 삶 속에 거의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2년도에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익숙한 개념들이 대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저만 혼자 얘기한 것 같아서 도란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술 연구 단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연구. 원래 학술을 하려면 개념 정리부터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 뭐 이렇게 있는데 굳이 나눠서 보기에는 이게 지금 서로 다 믹스가 돼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건 그냥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19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사회자가 못 알아먹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도 그 인터넷이 뭐냐라고 묻지 않거든요. 아마 어느 순간에 되면 메타버스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 같습니다. 이 아. 중에서 증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아마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증강현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포켓몬고 그냥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음. 그 현실에다가 뭔가 가상이 게 입혀진 거고요.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이른바 광고나 홍보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봤을 때요. 스포츠 경기할 때 거기 광고 음. 전광판 지나가죠. 그거 현실에 있는 전광판 아닙니다. 거기 가상으로 입힌 거죠. 라이프 로깅은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이제 뭔가 로그인을 해 가지고 나의 아바타가 활동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공간을 떠올립니다. 왜? 벌스잖아요. 네. 유니버스. 공간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메타버스가 공간이 아닌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상은 점점 현실과 비슷해지려고 하고 있고요. 현실은 가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만나는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가 되고 있고요. 음.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을 봐라."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레디 플레이 원에서 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 바로 오아시스라는 공간입니다. 이 음. 오아시스 공간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그 레디 플레이 원에 있는 그 주인공들은 실제 나의 캐릭터, 나 고란이라는 캐릭터보다 이 메타버스 공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란이라고 해 볼게요. 란이라는 캐릭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란이라고 사는 내 현실 세계의 삶을 보내는 시간이 19 시간이라고 하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5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이건 아직 메타버스 시대가 온 건 아니죠. AI나 특정 뭐 기술에서 손정희 회장이 좋아하는 개념은 싱귤레러티거든요. 두 개가 역전하는 특이점이 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인식하기에 현실에 내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가상 공간에서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현실 세계에서 쓰는 돈이 더 많을지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 쓰는 돈 많을지 이게 역전이라는 그 분기점이 됐을 때가 바로 메타버스 음.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분면으로 나눴던 분류는 2007년도에 분류라고 한다면 지금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개념 중에 하나는 현실 세상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나와 어떠한 형태로 매칭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는 게 세컨 블록이라는 공간 안에 제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러한 화상 통화 형태로 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앞에는 스크린의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는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격리 공간에 있지만 여러분은 저를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미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 구현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메타버스의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억센처에서의 그 메타버스 부분에는 여기에 세 가지를 더 추가를 해요. 하나는 지금처럼 나라는 존재가 진짜 나는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가상의 나는 저기에 있고 또 다른 게임 속의 공간에 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웹 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형태로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의 메타버스고요. 근데 거기에 인제 얹어서
요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갑자기 인터넷 회선이 느려진다. 그러면 잠깐 동안 제가 보이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하고 제가 나갔다 들어오거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가능한 세상, 이것 역시도 메타버스의 일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커버그가 버추얼 튜링 테스트라고 해서 어느 한순간 진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장소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기 어려운 시점도 올 수가 있죠. 그럼 이 순간은 unreal, 거의 정말 진짜랑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 마지막 단계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형태의, 아까도 고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싱귤라리티가 이런 건데, 마지막 단계의 메타버스는 결국 기계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간 자체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아바타나 인공지능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영역까지도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공간,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공존하는 공간, 메타버스를 이렇게 상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실과 가상이 만나는 공간. 참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은 구체화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NFT와 메타버스가 상호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멀티 페르소나인 아바타를 이용해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즉 가상자산 소유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장치가 바로 NFT입니다. 메타버스 경제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NFT. 이 NFT와 메타버스는 정말 때려야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일까요? 좀 어떤 면에서 이 메타버스와 NFT가 같이 가는 걸로 보시나요, 박사님? 네, 그 방금 설명드린 모델에 따르면은 진짜와 가짜가 늘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진짜의 저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딥페이크 알고리즘이 제 얼굴을 카피하고 딥보이스가 제 목소리를 카피해서 장동선 박사와 다른 사람인데 장동선 박사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검증할 길은 없거든요. 근데 실제 세상이라면은 생체 인식이라든지 홍채, 뭐 지문 이런 걸 통해서 이거 진짜 장동선 박사예요라고 인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온라인이나 디지털 공간에서는 그거를 지금까지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의 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나리자의 작품을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는 수없이 카피 페이스트 복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NFT가 생겨나면서 NFT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고, 오리지널 창작자가 또는 소유자가 이것은 나야라고 하는 형태의 일종의 온라인에서도 원본 증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NFT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바로 이제 희귀한 어떠한 것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도 희귀한 것들은 판매될 수 있겠구나라고 가치를 알아봤고요. 근데 사실 꼭 필요했던 스텝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볼 때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을 때 그 초판본은 지금 박물관에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전시되어 있죠. 근데 만약 지금 세상에서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다면, 이게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되어 있으면, 한글 파일은 아니겠지만 워드 파일로 썼다고 한다면 그 파일 자체가 똑같은 가치를 가졌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똑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NFT를 통해서 그 파일, 초판본을 NFT로 만약 다윈이 발행을 하게 됐다면, 그럼 그게 초판본이라는 증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시간과 타임스탬프와 모든 데이터들이 위조할 수 없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고, 누구나 그걸 볼 수 있도록 블록체인상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디지털 파일도,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거의 모든 음원, 창작물, 그리고 어떤 인물,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NFT로 발행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기존에는 없던 디지털 공간에서의 일종의 원본 증명 수단으로서 NFT가 가장 먼저 각광받기 시작했고, 그것이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는 이유는 메타버스야말로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이 계속 공존하게 되고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이곳에서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메타버스가 아까 디지털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내 거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하나가 있으면 이건 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복제를 한다라고 해도 그건 이른바 짝퉁인 거죠, 네. 진짜. 그런데 이 디지털은 복제가 무한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원본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원본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저쪽에서 누군가 복제해 가지고 아나운서님이 갖고 있으면 내게 원본인지 아나운서님께 원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경제 활동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유욕이거든요. 그 소유욕 때문에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디지털 공간에서는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면 경제 자체가 굴러갈 수 없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수단이 바로 아. NFT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NFT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이 무료 강좌도 메타버스 플랫폼인 세컨블록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참 알게 모르게 이 메타버스라는 게 실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UDC 2022에도 참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연사들이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표님은 눈여겨보는 연사는 어떤 분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눈길이 가는 프로젝트는 바로 더 샌드박스라고 하실 수가 같은데요. 네. 제가 샌드박스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뭐냐면 그 비슷한 메타버스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어 더 샌드박스에 손정의 마사요시 손 회장님이 출연하셨어요. 이분이 도대체 무슨 가능성을 봤길래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 더 샌드박스를 골랐을까 아. 궁금하거든요. 이번 UDC 2022에는 공동 설립자인 세바스찬 모르제와 스테프네 슈티 라가토 랑간이 갈라게임즈의 제이슨 브링크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샌드박스는 메타버스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테프는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과연 이게 될까라고 했던 그 M2E 열풍을 불러온 근원지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UDC 2022 행사에 나와서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얼마나 풀어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사실 제 사심이 가득 들어간 픽입니다. 네. 바로 P2E 게임의 주요 업체로 알려져 있는 갈라게임즈 연사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제가 갈라 파운더스 노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갈라게임 생태계가 커져야지 제가 노드 운영자로서 금전적 보상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일종의 월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나오다가 크립토 윈터 때문에 갈라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상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뭔가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의 기반이 될 정보 기술로 바로 이 웹 3.0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가치 교환이 가능해지는 세상으로 옮겨가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것이 가능해진 환경인 이 웹 3.0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2.0과 웹 3.0 시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박사님? 네, 이게 참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왜 하필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다가 웹 3.0이라는 말을 쓰다가 때때로는 웹 3, 그러니까 웹 3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아까 말했던 인터넷의 진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웹 1.0, 2.0, 3.0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웹 1.0은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 인터넷이 생겨났을 때 일종의 그 보드들이 되게 많았죠. 뭐 이렇게 포스팅할 수 있는 정보 보드들, 뭐 야후도 있고 AOL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정적인 인터넷이라고 그래서 어떤 정보가 포스팅이 되면 내가 게시판을 보듯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보가 이렇게 실려 있는 곳이 인터넷이었어요. 그걸 이제 웹 1.0이라고 부르고요. 처음 생겨나서 90년대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웹 1.0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웹 2.0으로 넘어가게 된 건 이제 2004년, 2005년 이후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입을 해야 되는 엄청나게 큰 플랫폼 서비스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입해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 이것들은 전부 다 플랫폼인데요. 이 대표적인 플랫폼에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가입하고 나도 정보를 볼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내가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그러한 이제 그 월드와이드 웹 시대, 그러니까 2005년부터 지금까지를 쭉 통틀어서 우리가 웹 2.0 또는 웹 2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요, 요 두 가지 스텝이 얼추 뭐랑 맞물리냐면요, 아주 초창기에 컴퓨터가 나오고 그 컴퓨터가 PC의 형태로 유선 인터넷과 연결이 됐었던 초창기 인터넷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웹
그러니까 웹 1.0의 시대랑 대략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2007년이라서 조금 더 늦기는 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면서 스마트폰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무선 와이파이와 앱스토어와 스마트폰이 결합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같이 열리면서 이 웹2라고 하는, 그러니까 웹 2.0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스텝은 이 쌍방향과 플랫폼인데요. 우리가 구글 앱스토어 같은 데 가서 수없이 많은 개발자들이, 또는 아이폰 그 애플 스토어에 가가지고 앱을 올릴 수가 있고, 내가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로 되게 활발한 형태로 이 존재하는 무선 와이파이 인프라와 스마트폰을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쌍방향의,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인터넷을 기존에 상상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이 동적인 인터넷, 쌍방향의 인터넷으로 가게 된 게 이제 웹2고, 거기엔 하나의 기술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웹2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럼 대체 웹3가 뭐냐? 참고로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복잡하게 구분을 하자면, 웹 3.0과 웹3는 사실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나 많은 곳에서 조금 혼용되면서 같은 걸로 쓰이고 있는데, 웹 3.0은 월드와이드 웹의 아버지인 팀 버너스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데이터의 인터넷이고요. 기계나,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리고 컴퓨터들 스스로가 어떠한 단어나 스트링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의미 전달이 가능한 기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웹 3.0이라고 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들도 함께 인터넷의 그 데이터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웹을 상상했던 게 웹 3.0이고요. 근데 아마도 오늘 이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주요 개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 3 또는 웹 3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탈중앙화된, 분산화된 형태의 인터넷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웹3 또는 웹 3.0이라고 이제 요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인터넷의 진화가 되게 여러 레벨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뭐 디바이스적으로 스마트 글래스로 가는 하드웨어의 진화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화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프로토콜 중심의 탈중앙화된, 분산화된 그런 인터넷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웹3 또는 웹 3.0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의 진화에 있어서 단순히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러한 그 진화의 방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거대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던 데이터 자체를 모든 개인들이 가지게 되는 마이 데이터와, 그다음에 유저들이 더 많은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분산 인터넷, 그리고 탈중앙화된 인터넷의 방향성,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게 되는 암호화폐 기술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웹3 또는 웹 3.0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진화 방향이 하나라면은 웹3로 가는 진화 방향이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웹3 안에는 NFT와 같은 생태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진화의 방향에 있어서 서로가 맞물려서 쓰이고,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결국 웹3로 시스템 자체가 가게 될 거고 탈중앙화로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 일론 머스크라든지 잭 돌시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일종의 그 기존의 크립토나 암호화폐 씬에서 자신들의 신분 세탁을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버즈워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웹3에 그냥 정말 그 핵심만을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의 플랫폼화된 인터넷에서 탈중앙화된 인터넷으로 가고 있는 거를 웹3 또는 웹 3.0으로 총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서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항상 수십 개 만들어서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나의 아바타 하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의 월렛 지갑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모든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데이터라든지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NFT의 형태로 또는 내가 소유해서 가질 수가 있게 된, 그래서 P2P의 어떤 분산 거래가 더 가능해지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을 웹 3.0 또는 웹 3이라고 부른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요, 완벽하게 웹 3이나 웹 3.0이 실현된 단계는 아니고 일종의 이상 또는 방향성으로 총칭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란 대표님도 이 정의에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어떠신가요? 네. 웹3는 가치의 인터넷이죠. 네. 음. 네. 한마디로 뭐 2.0 음. 세대에서는 플랫폼, 이 회사와 같은 기관이 중심이 된다면 웹 3.0은 개인의 참여에 따른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도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단어는 좀 익숙해진 상태인데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쓰면서 인터넷 기술을 다 알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기술인지는 잘 모르는데요. 오늘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UDC 무료 강좌인 만큼 블록체인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능하게 해주는 웹 3.0, 이걸 또 가능하게 한 기반 기술로서의 블록체인, 개념적으로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무슨 기술을 알겠습니까? 저도 기술은 잘 모르는데 일단 블록체인 하면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네. 블록체인의 다른 말이 유행하기 전에 분산 원장 기술에서 디스트리뷰트 레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장을 분산해서 관리한다라는 건데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쓰는 흔히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 누가 하나요? 아마존이 합니다. 설비 투자도 아마존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 기술을 운영할 때 네. 그 아마존이라는 곳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체인의 노드를 검증하고 원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탈중앙화, 중앙화된 아. 주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게 탈중앙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중앙에 의해서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지만 탈중앙화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합의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그 음.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보상이 없다면 참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함께 코인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거 노드를 돌려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자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건가요? 그게 바로 코인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과 코인이 연결돼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웹3가 제가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웹2가 플랫폼 기업들이 중앙화된 주체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앙화된 주체가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개인의 개인 정보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탈중앙화돼서 개인에게 그 정보의 소유권을 돌려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가치의 인터넷인 중앙화된 주체가 없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3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아 네. 블록체인 기술이 웹3의 기반 기술이 되는 건 이른바 이제 탈중앙화된 인터넷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 덕분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웹 2.0 에서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만 했다면 웹 3.0은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에도 참여를 해서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의사와 결정권이 중요해지는 이 웹 3.0 시대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가장 기대가 되시는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기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을 탈중앙어로 보게 되면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 정치 구조 모든 것들이 일종의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기업의 오너가 있고 이 사람이 관리 권한이 있고 또는 어느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이런 형태의 이제 피라미드 구도로 쭉쭉 내려갔다고 한다면 이제 탈중앙화나 분산하는 이 모든 그 구조 자체가 네트워크로 돼 가지고 서로 각각의 구성원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이런 노드의 형태로 들어가는 네트워크 구조로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아까 NFT도 설명하면서 이거 이제 소유권 증명 이야기만 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망을 활용하게 되게 되면은 이 스스로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거나 내가 어떠한 창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그곳으로부터 일종의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도 작곡가들의 경우에는 어떤 곡이 방송에 나오거나 라디오를 탈 때마다 음원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블록체인망을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거래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탈중앙화된 인터넷이 오게 되면 사실 어떠한 내가 창작한 그 작품 또는 그 무엇에 대해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돼서 크리에이터나 창작자의 경우가 굉장히 유리해진 계속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플랫폼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예전에는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자체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그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구체적으로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내고 싶다. 출판사가 받아주지 않으면 책을 낼 수 없어요.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방송사 PD가 초대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권력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그 출연을 했을 때는 책을 냈을 때 가져가게 되는 대부분은 중간에 있는 출판사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방송사나 아니면 어떤 에이전시가 가져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인제 블록체인을 통한 탈중앙화 인터넷으로 가게 되면은 P2P 거래, 분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원래 이 어떠한 그 무형의 지식과 정보를 나누거나 아니면 참작을 하는 사람 자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NFT를 통해서 이 웹3 세상에서 바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특허라든지 IP, 그러니까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특허 구조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에디슨이 전구 발명하던 벨이 전화 발명하던 그 시기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안을 그려서 종이로 그려서 스캔해서 디지털로 가긴 하지만 어딘가에 내국을 특허를 발행한 형태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앞으로의 이제 웹3에서는 모든 이런 창작 활동이나 어떠한 그 IP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서서히 블록체인으로 넘어와서 특허나 현재의 IP를 모두 다 대체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넘어서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게 된 어떤 경험, 획득하게 된 스킬 또는 새로 얻게 된 지식 이런 걸 증명하는 서티피케이트나 어떤 증명서, 자격증명, 스킬에 대한 증명도 신뢰의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 있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 아직은 정말 초기 단계라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미래에 있어서의 누군가의 그 지식재산권부터 시작해서 내가 공부하고 새롭게 얻는 모든 지식에 대한 증명,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학교 졸업 증명서나 어떤 자격증 이러한 것들까지도 전부 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이 기술 그러니까 웹3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를 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 보자면 웹3 시대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가장 기대되냐 하면은 정말 그 무형의 지식과 정보 또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어떠한 그 새로운 가치 그리고 그것을 P2P 형태로 사람들이 서로 인증해 주고 그러한 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익 분배 구조와 사회 시스템, 네트워크 기반의 사회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보게 될 굉장히 큰 변화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웹2 시대에서는 서비스 제공 기업, 뭐 이러니까 어려운데 플랫폼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뭔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신원 인증을 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카카오톡 인증하기 네. 혹은 아니면 통신사 패스 앱 이런 맞아요. 거거든요. 그걸 쓰면은 야 내가 인증을 받는데 "내가 나야."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중앙화된 플랫폼 기업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에 대한 내 개인 정보는 내 건 줄 알았더니 그 플랫폼 기업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웹2 시대는 어쩔 수 없어요. 서비스 활용의 대가로 그렇게 그냥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웹3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중심의 그런 참여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점점점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디, 내가 나를 인증하는 기술이 지금의 방식이 그냥 인증 기술이었다면 아이디 인증, 이걸 이제 웹3 개념에서는 탈중앙화 신원 인증이라는 표현을 음. 쓰거든요. 디센트럴라이즈를 이제 붙여가지고 중간에 뭔가 플랫폼 기업들이 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DID 역시요. KYC라고 하죠. Know Your Customer에서 나의 주민등록증으로 일단 신원 인증을 한번 해 가지고 그다음에 탈중앙화 방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냐면 비탈릭 부테린이 제시한 SBT라고 어.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DID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번호등 웹 1 혹은 웹 2 시대의 정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꼭 이용해야 돼? 웹3 시대에는 그냥 내가 나임을 인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복제가 가능하고 뭔가 위변조 위험이 있다 보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소울 바운드 토큰은 메타버스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원 인증이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특정 지갑 소유자의 신원을 나타낸 정보를 담고 있는 전송 불가능한 토큰. 이게 뭐냐면 어. 토큰은 토큰인데 지금 토큰은 내가 남한테 줄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전송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SBT 토큰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대 졸업장을 SBT 토큰으로 발급을 해. 그러면 그 SBT 토큰을 갖고 있는 지갑 주소의 주인은 누구다?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다. 라는 음. 거거든요. 이 SBT를 기반으로 하면 이 지갑을 갖고 있는 이 소유자가 어떤 신용 상태가 됐는지 조회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줄 때는 그 사람의 신용 평가 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 SBT를 활용하면 자동적으로 대출 금리를 산정을 합니다. 어. 그러게 되면은 이른바 뭐 여러 가지 그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금리를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웹3와 밀접한 신용 인증 기술인 SBT 어. 그리고 이를 활용한 활동들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이번 UDC 2022에도 스테픈, 프로젝트 갤럭시처럼 웹 3.0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스테프는 NFT 운동화를 신고 걷거나 뛰면 사용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참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웹 3.0에서 탈중앙화라는 이 블록체인 정신이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이용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는 대세이고 또 앞으로 모든 서비스에 적용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기도 하고요. 장동선 박사님께서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흐름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아까 SPT에 대해서 조금 그 코멘트 남기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SPT를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내 영혼의 인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soul bound 토큰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한 번 고위험도의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럼 이것이 영원히 나의 영혼의 기록으로 남으면 나는 털어버릴 수가 없는 영혼이 정말 탈탈 털리는 형태로 되는 것 아닐까요? 고런 대표님? 네. 저는 일단 그 SBT 토큰의 쓰임새와 활용도를 하면 지금의 DID가 갖고 있는 약간의 문제점을 더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른바 그 지금 장동선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잊혀질 권리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건 범죄 기록을 SBT로 남긴다. 이런 거는 지금 없잖아요. 내 신원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임을. 대출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했던 투자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영원히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투자 실패가 기록에 남을 일은 없죠. 지금도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나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네. 네. 재밌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SPT로 인제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로 나라는 존재가 다 공개되어 있고 어떤 신뢰의 인터넷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신원 인증 기술이긴 하지만 약간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때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다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흐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어주신다면 아까 이야기하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웹3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웹3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웹3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몇몇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또는 특정 시스템 위에서 굴러가고 있는 웹2에 기반하고 있지만 무늬만 웹3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그런 웹3의 어떤 이상 또는 가능성들이 다 구현되지는 않은 상태라서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3가 가정하는 것은 실제로 유저가 참여하고 유저가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그래서 되게 참여가 중요한 형태의 시스템인데 현재로서는 이 크립토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비교적 소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넌 크립토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나 아니면은 이러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액티브하게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해 줘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웹3가 구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모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무한하고요. 지금은 약간 부작용이 뭐 보이는 점이 있는데 일단 그 가능성 측면에서 더 집중하면서 뭔가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웹 3.0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웹 3.0은 신뢰의 인터넷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온라인상에서 제3자 없이 믿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 인터넷이 바로 웹 3.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 3.0에서는 요즘 좀 흔히 말하는 이 부캐, 평소의 내 모습이 아니라 좀 새로운 모습의 나로 활동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복제 불가능한 부캐를 간직할 수 있고 또 멤버십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키워드에 해당되는 이 NFT입니다. 참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이 NFT 시장. 디지털로 작업하던 기존 디지털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미술계 거장들도 NFT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스포츠 브랜드부터 뭐 KBO 리그 공식 NFT 크볼렉트 아니면 뭐 구찌, 루이비통 이런 명품 브랜드까지 여러 산업군의 중심으로 NFT가 자리를 잡으면서 대중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NFT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웹3에서 경제가 가능하려면 NFT 같이 소유권이 보장이 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인터넷이 가치를 세상에 무료로 공유해 줬다면 NFT는 가치 있는 것들의 가격을 매겨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그림 작품이 가치가 있었어요. 네. 디지털 아트 작품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지털 아트 작품에 대해서 가치를 제대로 매겨주기가 어려웠던 건 말씀드린 대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복제품이나 원본이나 차이가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원본을 인증서, 디지털 원본 인증서를 아. NFT를 통해서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근데 형태로 보자면 디지털 원본 인증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등기 권리증에 더 가깝습니다. 오 네. 혹시 등기 권리증 한번 떼본 적 있으세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아 떼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등기부등본 아마 뭐 전세 계약을 하거나 떼보시면은 거기에 근저당이 은행으로부터 얼마가 잡혀 있는지, 음. 그간의 매수 매도자가 누구였었는지, 이 집을 소유했던 사람의 기록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NFT라고 하면 그 JPG 그 뭔가 그림 파일, 그 이미지 자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거래 내역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보면요. 이더스캔이라는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거래 이력이 추적 가능한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길 들어가 보면 이 NFT가 어떤 지갑에서 어떤 지갑으로 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등기권리증이라는 음. 이야기를 하셨군요. 이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MZ 세대에게 NFT는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된다, 좀 유니크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복제가 불가능한 오직 나만의 것을 소장한다 이런 점이 좀 열광하게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이 NFT와 맞고 또 그걸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이렇게 발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모드리아르를 보면은요. 이 사물에는 4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음. 했습니다. 이 교환 가치, 사용 가치, 상징적 교환 가치, 그리고 기호 가치. 네. 근데 우리가 NFT를 볼 때는 기호 가치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기호 가치는 원래 효용과 무관합니다. 누가 더 쓸데없는데 돈을 쓸 수 있느냐. 내 경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쓸데없는데 돈을 쓸 만큼 돈이 많느냐. 아 그렇죠. 이 계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에도 보면은요. 상류 계급, 뭐 귀족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계급과 자신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 다양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NFT도 마찬가지인데요. 계급 차별화 및 정체성,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를 위해서 NFT 가치를 사용한다는 건데 MZ 세대가 열광하는 포인트를 보자면 바로 이 플렉스. 아 그쵸. 나 이거 들고 있어. 플렉스하는 거거든요. 나 이런 NFT 갖고 있어. 나 음. 이런 거 이렇게 디지털 시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오 대단한데? 네. 아는 거죠. 바로 그거를 느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에 내가 소속돼 있고 그 커뮤니티에선 이런 NFT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바로 그 플렉스 때문에 NFT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 플렉스 감성을 건드려야 됩니다. 네 그쵸. 그래야지 기업이 파는 물건을 사겠죠. 재화와 서비스를. 음.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게 기업이 항상 갖고 싶은 그 어떤 아. 이상향일 텐데 쉽게 말해서 애플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애플과 삼성 기능만 묶고 보자면 삼성이 못지 않죠. 음. 하지만 애플 살래 삼성 살래라고 하면 대개경 정치권에서는 애플을 고릅니다. 왜? 맞아요. 애플은 있어 보이거든요. 음. 그 플렉스한 감성을 건드리고 싶은데 기업이 그렇게 감성을 건드리고 싶은 수단으로 해서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수단인 NFT가 생겨난 거죠. 정리하자면 아티스트나 기업이 모두 이 기호 가치로 정체성을 구분을 하고
하나의 수단으로 NFT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호 가치, 플래스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확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 NFT가 뭐 한때 유행이다, 투자 수단이다, 아니면 뭐 자체로 의미가 있다. 뭐 최근 1년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커진 이 NFT 시장을 놓고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속출하고 있는데 대표님이랑 박사님 의견이 좀 궁금해서요. 먼저 대표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그 NFT를 굳이 구분하자면 아트가 있고 컬렉터블 PFP라고 하죠. 게임이 있고 일상. 음. 일상은 모든 이제 디지털 원본 인증서입니다. 만약에 이게 메타버스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걸 디지털로 원본 인증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건 좀 먼 영역이고 아. 지금 현재로서 아마 가장 버블이 끼어 있는 건 아트나 이 컬렉터블 영역이 될 것 네. 같은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P2E 같은 거와 함께 대중화될 것 같고. 근데 언제나 모든 시장의 초기에는 버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버블이 한때는 '내가 미쳤나 봐. 그걸 이걸' 그 정도거든요. 하지만 요 버블이 꺼지고 나서 옥석이 가려지면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 마련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인제 NFT 자체가 사실 거의 메인스트림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음. 암호화폐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에는 NFT를 어떠한 형태로든 활용을 해 보려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라서 사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이코노미스트지도 올해 초에 "NFT는 그 버블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지속될 어떠한 트렌드인가?"라고 했을 때 후자 쪽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의 그 기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훨씬 많은 유틸리티를 위한 NFT들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그러한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다 NFT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NFT를 통해서 실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탄소 배출 크레디트 같은 걸 통해서 이걸 이제 기후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티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레터 발행을 하고 있는 기자들의 경우가 구독 모델이 아닌 그러니까 정말 NFT를 사서 그 펀드레이징과 셰어홀더와 독자와 구독자와 데스크가 전부 다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결된 형태의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스토랑과 같은 그런 F&B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그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권한 자체를 NFT 홀더에게만 주는 형태의 회원권 모델 같은 것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NFT라고 하는 그 디지털 상에서의 어떤 증명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유틸리티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생활에 쓸모가 있는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아직 빠르게 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기업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이미 메인스트림에 들어왔고 가라앉기보다는 앞으로도 다양화된 형태의 서비스들이 NFT를 기반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요즘은 이 NFT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가 급증을 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NFT 중에서 좀 어떤 작품을 구매해야 나한테 가치가 있을까 참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대표님이 추천하는 이 NFT 프로젝트 선택 꿀팁이 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뭐 NFT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나에게 쓸모가 있고 내가 가치에 그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NFT를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 무조건 '와 저게 비싸대. 저게 뜰 거네.'라고 해서 가는 거는 투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는 저 부분은 정말로 동의해서 내가 멤버의 일부가 될래.' 또는 '함께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룹의 NFT가 있다면 그것을 인제 사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상우 작가님의 그 멸종 위기 동물들을 가지고 그렸던 디지털 미디어 아트 작품을 NFT로 구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다양한 동물 보호나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NFT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음원이나 아티스트들이 내고 있는 그러한 그 NFT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실제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와 맞닿아 있는 형태의 NFT들을 보는 게 좋고요. 그냥 남들이 다 카더라 해 가지고서는 트렌드를 따라서 가서 사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그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암호화폐 사용자와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게 되면은
앞으로 NFT 시장에 들어오게 될 사람들은 넌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얼마에 팔렸다, 뭐 이러한 제품이 있다라고 하는 남들을 보고 따라하는 벤치마킹은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NFT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꼭 사용하게 하려면 내가 어떠한 가치를 부여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업들이 접근하게 되면은 훨씬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현재 NFT를 사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암호화폐가 뭐고 지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제 유틸리티와 서비스를 지향해서 제공할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더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는 특정 가치에 동의하고 있고 특정 브랜드에 열광하는 커뮤니티를 이 NFT를 통해서 모을 수 있는 커뮤니티 빌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NFT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면 무슨 팁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고 싶은 걸 사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근데 NFT 투자라고 하면은 투자잖아요. 네. 그럼 투자하면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NFT가 가치가 올라갈까, 가격이 올라갈까를 음.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어떤 NFT가 가격이 가치가 올라갈까?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는 NFT를 사야 되는 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매를 원한다면 그냥 좋아하시는 거 네. 사시라.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NFT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어떤 NFT에 관심을 보일까라고 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토리거든요, 내러티브. 음. 우리가 어떤 명승지를 갔을 때 돌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돌덩어리예요. 근데 어디선 여기서 홍길동이 호신술을 부리던 돌덩어리래 라고 하면 갑자기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쵸. 최근에 친구가 우영우 김밥 원래 그 음. 촬영지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그전까지는 그냥 덮밥집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죠. 거기가 의미가 붙어지니까 우영우 김밥집이라고 해서 줄을 서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밥을 음. 먹더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의미 경제라는 영역까지 생길 정도로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NFT에서는 아까 제가 기호 가치와 연결돼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쓸 아 데가 없어요. 네. 의미라는 가치가 본질 가치보다 수백 배, 수천 배를 넘어서게끔 가치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음. 때문에 성공적인 NFT 프로젝트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이 작품이 가진 세계관, 그럴듯한 스토리 뒷받침돼야 됩니다. 아. 저 또한 NFT를 구매할 때 작가의 가치관, 작품의 의미를 보고 판단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게 돈이 될까라는 건데,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명확한 타깃, 메시지가 담길수록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는 UDC 연사가 바로 팽수를 제작한 아트 디렉터 한결림입니다. 아. 팽수라는 세계관이 딱 있잖아요. 네네. 이 팽수가 주인공이 돼서 풀어나갈 세계관, 그리고 이 독보적인 IP가 있잖아요. 이 IP를 음. 바탕으로 스토리를 기획해서 NFT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한다라고 하면 그 NFT는 이른바 돈이 되겠죠. 아 정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 탄탄한 세계관이나 뭐 특별한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담긴 NFT는 프로젝트에 좀 더 몰입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럼 대표님이랑 박사님은 실제로 NFT를 구매한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있으시면 그 경험담에 대해서 좀 들려주세요. 대표님 먼저 해 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패한 경험입니다. 네. 이더리움의 크립토 펑크라고 해 가지고 뭐 음. 수억씩 하는 그런 NFT 아. 있잖아요. 그 바로 크립토 펑크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금은 망한 테라 체인 기반의 갤럭틱 펑크라는 NFT를 보유했습니다. 음. 저는 테라라는 블록체인이 뜰 거고, 그러면 이더리움의 NFT였던 크립토 펑크가 가졌던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온 갤럭틱 펑크도 뜰 거다. 음. 실제로 한때 제가 갖고 있는 NFT가 한 500만 원 호가일 정도였거든요. 제가 그거 살 어. 때는 20만 원도 안 주고 오 샀던 거예요. 네네네. 성공했는데 음. 아시다시피 테라 생태계가 붕괴하면서 이 커뮤니티가 같이 무너졌습니다. 세계관을 공유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NFT를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점은 뭐다? NFT의 핵심 가치는 첫째도 커뮤니티, 둘째도 커뮤니티, 셋째도 커뮤니티다라는 겁니다. 그걸 같은 시각으로 봐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실 암호화폐와 NFT는 상당히 뉴비긴 해요. 그래서 네. 1년 전쯤에 인터뷰를 했을 때 막 아는 척은 했지만 갖고 있는 NFT가 없어서 되게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법 여기저기 많은 NFT들을 구입해 봤습니다. 근데 음. 저는 그 가치를 볼 때요,
변하지 않는 어떤 그 가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NFT로 작품을 발행한 어떤 아티스트가 있을 때 이 아티스트가 NFT 씬에 뛰어들기 전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는 아티스트였다면은 NFT로 발행했을 때도 당연히 그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런 가치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영석 작곡가님의 4025 프로젝트라고 가상 인간 밴드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또 발행한 그 NFT들이 있어요. 근데 요 경우에도 굉장히 팬덤과 커뮤니티가 탄탄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앞으로 그 가능성을 눈여겨보면서 그 NFT를 홀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이름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떴었던 그 NFT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에도 정말 뭐 몇 천만 원 이상으로 가치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커뮤니티의 내분으로 인해서 가치가 좀 떨어진 NFT도 있는데요. 아까 고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얼마만큼 그 안에서의 커뮤니티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어떤 가치를 공유하느냐라고 하는 커뮤니티와 그 커뮤니티가 함께하기 위한 어떤 내러티브와 프로젝트들을 계속 내놓는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저는 그 어떠한 단순한 하이프보다도 그 자체에 어떠한 가치들이 있는가를 좀 보면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미래 가치를 좀 많이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뭐 구매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을 좀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3 개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대중적인 키워드 외에도 UDC 2022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 2, 인터체인 브릿지, 다오, 디파이 등 블록체인의 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심화 과정인 셈입니다. 오늘 무료 강좌에 참가하신 분들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이런 열망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UDC 2022의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 좀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다 하는 키워드를 한 가지씩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레이어 2를 뽑고 음. 싶은데요. 아마 최근 크립토씬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아닐까 하는데, 웹2 수준의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가 웹3에서도 구현이 되려면 블록체인의 확장성,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어. 해결돼야 됩니다. 이 쉽게 말해서 초당 거래 처리 건수가 20건, 40건으로는 안 돼요. 아. 이 비자가 뭐 만 건, 뭐 수십만 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정도 수준의, 그 정도 속도의 거래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레이어 2가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하는데,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레이어 2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아마 다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 어떤 걸 주목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레이어 2면 상당히 깊게 갔는데요. 저는 일단 그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계속 파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 어떠한 그 유저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떤 단계로 진화할지 이걸 저는 그 눈여겨보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그와 더불어서 깊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DAO라고 불리는 탈중앙화 자율화 조직,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아니면 투자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DAO라고 하는 시스템 역시도 눈여겨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AO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NFT 홀더 또는 이 그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아주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오늘 참석하신 참가자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에는 사전에 접수된 질문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깜짝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무료 강좌 신청 기간 동안 무려 100개가 넘는 질문이 접수가 되는데 참 새삼 인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몇 개만 골라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질문을 남겨주셨던 참석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놓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자 닉네임 이주훈님, 이주훈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개발자를 지망하는 컴퓨터학과 학생입니다. 최근 대두된 기술인 블록체인이 유망하다는 것을 이 강좌를 통해 잘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웹 3.0이나 NFT처럼 아직은 보편적인 사용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향후 몇 년 이후에 보편적으로 좀 이용될 것 같은지 그런 전망에 대한 예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현재 실무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추후 블록체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NFT라든지 웹 3.0의 경우에는 우리가 초반에 메타버스 이야기를 시작한 것처럼 메타버스가 얼마나 빨리 구현될 수 있고 진화하고 발전하느냐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시장의 성장을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뛰어들어서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게 얼마의 기간 안에 더 많이 활용이 되게 될까는 메타버스의 발전 속도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난 1 년, 2 년의 이 거래량과 이 늘어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네이처 자매지에서도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NFT 전반적인 인제 세계적인 트렌드를 2018, 19, 20, 21까지 분석을 해서 보여줬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서 현재의 트렌드를 보게 된다면은 정말 3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더 이것을 이용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NFT라는 하이프가 시작된 지가 1 년이 좀 안 되는 거로 기억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비하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NFT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이 퍼지는 데도 3년 정도 걸렸지만 NFT나 웹3의 경우에는 지금의 경우 점점 더 빨리 메인스트림에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도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네. 97 년에요. 인터넷 사용 인구가 1.4억 명 정도 됐습니다. 음. 인터넷의 출발이 미국 국방성이 쓰던 아르파넷이라는 걸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아르파넷이 국방으로 출발했다가 대충 83 년쯤에 인터넷으로 해서 민간 영역으로 넘어왔거든요. 83 년에서 97 년으로 대충 한 13-14년 걸렸어요. 네. 비트코인이 2009 년에 첫 번째 제너시스 블록이 만들어진 다음에 2022년 현재 사용자 인구가 비트코인 지갑수로 따지겠죠. 1.4억 명 정도 됩니다. 어. 그러면 10년 뒤에 2032 년에는 34억 명. 그렇게 봤을 때 이 정도, 우리가 2007 년에 인터넷, 지금의 인터넷은 더 발전돼 있지만 2007년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쓰는 웬만한 서비스는 다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비트코인에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나온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성장 속도를 보자면 인터넷과 비교했을 때 32 년이면 34억 명이 쓰는 인터넷이 될 수 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비유하자면 더 빨리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네요. 우리 블록체인 세상은 더 빨리 간다라고 하고 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 년을 보고 있는데 아마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술 앞으로 적용될 가능성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역시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최근에도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요. 이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에서 금융 부분이 거품이 많이 커졌어요. 많이 꼈다가 이제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의 디파이의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실물과 연계가 없이 그냥 돈놀이에 그친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간자를 없애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나 비용을 참여자한테 돌려주겠다라는 정신이 실물 자산과 연결돼서 굴러간다라고 하면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해질 것 같아서 저는 현재 디파이 관련된 기술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주훈님, 이제는 무대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자분도 만나볼까요? 닉네임 찌욤님, 지금 무대 위로 바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찌욤님. NFT 세계관에 반해서 관심을 갖게 된 대학교 4학년 대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NFT에 처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사이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NFT 화폐 단위와 그리고 민팅 꿀팁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아, 대학생 참가자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찌욤님, 네. 영어 잘하시죠? 네. 영어 잘하신다는 전제하에 NFT 뱅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관련돼서 NFT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찾아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지갑을 통해 가지고 '아, 어떤 NFT를 이 사람은 초기에 투자했더니 그 NFT가 전부 다 대박이 났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투자할 수 있고요. NFT 뱅크 사이트에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좀 복잡하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초보자들이 보시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게다가 기본 언어가 영어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영어가 잘하신다는 전제하에 NFT 뱅크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고 진짜 나 초보자다라고 하면 업비트 NFT 마켓플레이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 화폐 야. 단위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NFT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그 어떤 코드예요. 그러면 그 플랫폼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 이더리움도 있고 클레이튼도 있고 솔라나 뭐 그 BSC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플랫폼에서 발행되냐에 따라서 그 화폐 단위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민팅 꿀팁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NFT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네가 그거 보는 눈이 있니?"라고 먼저 질문하는데 대개의 경우 보는 눈 없습니다. 저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유통 시장에서 사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발행 시장 이른바 우리가 IPO 들어가는 것처럼 민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요즘에 민팅을 할 때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채굴이에요, 채굴. 채굴이라는 게 뭐냐? 그 어떤 커뮤니티 들어가서 열심히 내가 참여했음을 인증을 하게 되면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민팅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아. 근데 이 채굴의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은 내가 들어가서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학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시간 많으시죠. 들어가서 열심히 채팅하셔서 아니 커뮤니티에서 나의 활동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활이라고 하는 화이트 리스트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고렇게 해서 민팅 시장에서만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맞춤형 답변이었네요. 박사님도 짧게 뭐 첨언 가능하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세계 제일 큰 거래소의 경우는 오픈시이기 때문에 오픈시에 들어가서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둘러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민팅 꿀팁은 똑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참여를 통해 가지고 민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형태로 디스코드 같은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좀 열심히 하면서 화이트 리스트를 노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학생이라서 시간이 많을 거라는 의견에는 정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뭔가 그 내가 실제로 참여하고 싶은 커뮤니티를 잘 골라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훈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닉네임 휘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HWI 휘님. 네,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순수미술 동양학과에 재학 중인 이휘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순수미술 쪽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앞으로 순수미술 작가가 NFT라는 플랫폼을 웹3 세계에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을 해내고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게임과 메타버스가 좀 미세하면서도 두드러지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현재 경제 시장 구조에서 좀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는 그 수익 구조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제가 순수미술 전공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NFT에도 제 작품을 민팅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갓 입문한 학생으로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일단 대표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NFT 아트라고 하면요. NFT가 중심일까요? 아트가 중심일까요? 아. NFT가 중심이지 않을까요? 한국말은 뒤에 감점이 있습니다. 아. 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하잖아요. 그렇죠. NFT 아트하면 당연히 아트에 중심이 있습니다. NFT는 아트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고요. 내가 순수미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NFT 작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순수미술 자체, 그 아트 자체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고요. 그러면 아트 자체의 퀄리티를 어떻게 시장에서 이른바 뭐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는 비싼 값에 내 작품을 팔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죠. 내러티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스토리를 어떻게 되냐?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커뮤니티를 만들고 내 커뮤니티에 그 작품에 대한 스토리를 내가 부여를 하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NFT야말로 우리 순수 미술 작가분들한테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국경이 없는 시장까지 열렸습니다. 내 작품을 저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떤 부호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옥션 회사들을 통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고 내 작품의 스토리를 부여할 수 있고 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무궁무진한 시장이 새로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과 메타버스 속에서의 그 경제 구조가 현실 경제 구조와 어떻게 다르냐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과 수요가 정확히 시차가 훨씬 더 적게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졌다, 수요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바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현실 경제 구조에선 이 물건의 가격에 수요와 공급이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데
게임 혹은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는 그 래깅이 그 시차가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고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네. 박사님도 질문의 답변을 이어주시죠. 저는 방금 놀랐습니다. 아나운서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고란 대표님이라니. 한글을 끝까지 들어주는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의 경우에는 그 순수 미술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인제 디지털 미디어 아트나 NFT 아트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문법이나 내러티브를 만드는 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의 시장과 달라서 저는 많은 관찰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들이 성공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 고란 대표님이 말씀하신 세계관이나 내러티브가 그려지는지를 잘 보고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수요와 공급의 실시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공급 사이드는 점점 늘어나긴 할 텐데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수요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내가 타고 갈 웨이브를 파도를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팬덤을 고객이 원하는 바를 잘 파악했을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프로젝트일 경우에 굉장히 그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폭발적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진정성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 있는 미술 작품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고민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순수 미술에서 정말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아직까지는 NFT 아트 쪽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주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NFT 자체 시장이 아직은 작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기회의 시장이라고 보고 이러한 부분을 차별화 전략을 잘 고민해서 들어가서 떡상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전 Q&A 질의응답을 받아봤고요.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어떨까요? 대박이 님의 질문인데요. 메타버스 전문가가 현재 4만 명 양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메타버스가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메타버스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만큼 선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IP를 가지지 않은 사용자들이 메타버스 세계를 만든다면 유인책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4만 명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음. 너무 많은 메타버스가 있으면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만큼 선택이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에 땅을 샀어요. 음. 근데 그 땅은 망했습니다. 어. 하지만 좀 다른 땅,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드린 샌드박스 땅 같은 경우는 초기의 민팅 가격에 비해서 지금 현재 몇십 배, 몇백 배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왜? 앞으로 샌드박스가 대세가 될 것 음. 같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스마트폰의 OS 발전 과정을 보면은요. 삼성도 OS 만들려고 했어요, 바다라고 하는. 화웨이도 음. 만들려고 했고요. 다 망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안드로이드 혹은 iOS. 지금 자율주행 나오고 있죠. 네. 테슬라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모델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구글 진영으로 해 가지고 또 이쪽에서 자율주행 나오고 있어요. 또 여러 군데서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과점 형태로 재편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택이 어렵지 않을까요? 네, 선택 어렵습니다. 내가 고른 메타버스 플랫폼, 혹시라도 내가 메타버스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대세에 편승해야 됩니다. 굳이 고르겠다라고 하면. 근데 대세에 편승한다는 얘기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일 것 같고요. IP를 가지는 사용자들이 메타버스 세계를 만든다면 유인책,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IP를 음. 가지는 사용자들? 어쨌든 그 IP를 이른바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만 주지 IP를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유가랩스에서 만든 보르드 에이비 아트 클럽 같은 경우에는 IP를 사용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IP 사용료가 NFT 홀더들한테 돌아가고 있거든요. 고런 식으로 아마 최근에는 그 NFT가 소유권만 줬었는데 IP 활용에 따른 수익까지도 배분해 주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어서 아마 그 IP 부분은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찾을 테니까 그 NFT 홀더들에게 IP에 대한 사용권, 저작권료를 주는 방식으로 변하는 게 바로 유인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의 답변도 들어볼까요? 네. 원래 질문이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네. 사망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사실은 그 사망의 메타버스라는 그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는 90년대 초에 닷컴 버블 때 엄청나게 많은 그 약속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도메인들과 웹사이트들과 기업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지만, 비슷한 형태로 지금 이제 초기에 그냥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월드 와이드 웹이 오기도 전에 이제 PC 통신 시절에 붐하던 것들이 살아남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진정한 메타버스이고 얼마만큼의 팽창성이 있고 웹3로 가고 있는 그러한 그 메타버스들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메타버스라고 한다면은 그 함께 진화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는 여지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와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이 부분도 재밌는 게, 그 애플만 제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와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일종의 얼라이언스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게 수없이 많은 메타버스들이 생기는 것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일종의 표준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무브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애플은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립하겠다라고선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몇몇 군데의 이 메타버스 비전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마치 인터넷도 모두가 일종의 표준 프로토콜로 모아져 가지고 지금 형태로 월드 와이드 웹이 만들어진 것처럼, 메타버스의 경우에도 각각의 메타버스가 연결되는, 그래서 일종의 표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박이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또 다음 질문 이어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라이언 제이님의 질문인데요. 아까 이야기 나왔던 소울바운드 토큰 SBT가 웹 3.0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 보시나요? 그리고 SBT가 디지털 신원 인증을 대체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가져오게 될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박사님께 먼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SBT 자체 비탈릭 부테린의 비전 자체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음. 그냥 개념적으로만 봤을 때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저는 시간 문제지 결국은 유전공학과 블록체인이 만나게 될 거라고 과학자의 입장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신원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제 세상에서의 어떤 툴은 DNA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나라는 거를 증명하는, 그리고 나의 모든 데이터와 나의 게놈, 나의 유전자 총체가 담겨 있는 나의 게놈과,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NFT로 발행해 가지고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SBT가 가게 될 방향성이 아닐까라고도 보고 있어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학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컨비네이션의 신원증명, 그래서 결국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어떤 유전공학적으로 DNA 기반으로 되어 있는 메커니즘이 메타버스에서의 NFT와 블록체인과 만나게 되는 포인트가 음. 곧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네. 유전 공학적으로 좀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답변을 해 주셨고 아까도 약간 얘기가 네.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SBT라고 하는 게 비탈릭 뷰테린이 오래 제시한 음.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제안을 한 비탈릭 뷰테린도 모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계속 발전돼 나갈 거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책이 비탈릭 뷰테린이 마련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SBT가 담겨 있는 지갑 자체를 탈취할 경우 음.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모두가 그 궁금해할 만한 자체가 질문을 네. 제가 볼 때는 저희 몸 자체가 캐리어가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아. 지갑 자체를 탈취당하는 일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물학적인 몸 자체가 일종의 캐리어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이제 조지 셔츠 교수를 포함해 가지고 정말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마이데이터 프로젝트를 주도했었던 몇몇 과학자들 분의 경우에, 이것은 이제 NFT와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비전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 저장 수단으로 보게 되면요. DNA라든지 우리의 몸이 정말 가장 용량적으로나 효율성으로 보나 에너지 소모로 보나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아직까지 기술이 읽고 쓰고 빼고 꺼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간단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아마 적어도 10 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저는 우리의 몸 자체가 일종의 캐리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몸 전체라기보다는 몸의 일부에 일종의 신테틱 DNA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자체가 월렛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엑살님의 질문입니다. A NFT를 갖고 있으면 다른 NFT를 무료로 나눠주고 또 다른 NFT를 나눠주는 보통 블루칩 NFT라고 하죠. 뭐 이런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는 NFT 생태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라고 음. 물어보셨어요. 이게 NFT 하나를 갖고 있으면 다른 하나가 나오는 게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주식 배당이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음. 주식이 하나가 있고 배당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쳤어요. 그럼 갖고 있는 총량이 늘어나야죠. 네. 근데 지금 약간 국내에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NFT 생태계를 저렇게 해서 하나를 갖고 있으면 또 하나가 나온대라고 했을 때 두 개 합치면 이게 더 같이 생태계 전체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쪼그라듭니다. 예. 음.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블루칩 NFT 그러니까 아마 BAYC를 떠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뭔가 나눠졌을 때 합쳤을 때 총량이 그냥 단순 합산이 아니라 이게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나쁘게 보면은 폰지 게임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인플럭스가 생기고 점점 더 유저가 늘어나야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 아니냐라고 나쁘게 말하면은 결국 다단계 모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말 이 생태계 자체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 같은 모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고란 대표님의 말씀에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네. 두 분 모두 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Q&A 시간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용기 내서 질문을 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저희가 한번 박수를 치도록 할까요? 이모티콘으로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UDC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UDC 2022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서 질문을 소화했기 때문에 사전에 질문하신 분들 포함해서 총 6분께 UDC 2022 티켓을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티켓은 각 블록 운영진이 귓속말로 코드를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해당 참석자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에 개최되는 UDC 2022에 오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추억을 영원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할 텐데요. 이 세컨 블록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참석자분들 모두 무대 앞쪽으로 모여주시겠어요? 무대 앞으로 모여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자분들 중에서는 무대 위로 못 올라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시고 앞으로 다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와, 좋습니다. 너무 예쁜 사진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사진 찍어볼게요. 자, 박수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웹 3.0 등 오늘 알아본 기술들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UDC 2022의 주제처럼 이 블록체인 일상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텐데요. 오늘 강좌의 순서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UDC 2022 행사에서는 오늘 다뤄본 키워드 이외에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또 트렌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UDC 2022 참가 신청은 9월 1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두 분께 UDC 2022 무료 강좌에 대해서 참석하면서 느끼셨던 소감, 또 청중분들께 한마디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해주시죠. 빌 게이츠가 95년에 쓴 책 중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2년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10년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빌 게이츠는 그 책에서 "우리 미래 생활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95년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게 거의 현실화됐습니다. 아. 인터넷 뱅킹으로 돈 보내고 줌으로 화상 수업하고 넷플릭스 영화 보고 음. 저궤도 이성 통한 통신망도 현실화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메타버스, 웹3, NFT "아유 이거 뭐야 뜬구름 잡고 있어. 당장 무슨 코인 올라가는 거야?" 네. 라고 그게 궁금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지 않은 미래라고 치부하면서 과소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변화 속에서 아마 투자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음. 우리는 그 기회를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그 변화하는 이 지금 시대 속에서 뭔가 투자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장동선 박사님께도 네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들려주시죠. 네. 저는 사람들이 메타버스와 웹3,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미래 자체가 사실은 훨씬 오래전부터 인류가 꿈꿔오던, 그리고 많은 그 비저너리들과 파이오니어들이 꿈꿔오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인제 실생활에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가 같이 와야 되는데요. 그것에 필요한 기반 기술들과 인프라 자체도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심과 이것을 정말 구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강력한 열망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련해서는 늘 수없이 많은 예측들이 있어 왔지만, 실제로 어떠한 미래가 오고 오지 않는가는 결국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인용구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인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블록체인과 웹3,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세션을 들었다면, 바로 당신이,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미래를 만드는 주역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 멋진 미래를, 그리고 꿈꾸는 바를 현실로 만드는 일에 모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두 분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남겨 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상으로 UDC 2022 무료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DC 2022 강좌 블록은 오늘 16시 30분까지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장 둘러보시고요. 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또 다른 참가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뭐 퇴장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자유롭게 블록을 나가셔도 좋고요.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고란 대표님, 장동선 박사님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9월에 개최될 UDC 2022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